ECB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다. 3연속 빅스텝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금리는 3.5%가 됐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주보다 2만 건 급감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만에 다시 20만 건 미만으로 내려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만 9천 건 감소한 168만 건으로 집계됐다. 빅테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해고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과열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지표와 함께 고용 관련 지표도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1년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중소지역은행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도 향후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처 오은 더 도우즈 트위터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가 오리지널 밈암호화폐 도지코인의 3월 말 가격을 0.085 76달러로 예측했다.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22.07% 높은 수준이다. 이번 도지코인 가격 예측은 792명이 참여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도지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예측은 78.72%의 역사적 정확도를 보였다. 3월 16일 오후 10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57% 하락한 0.0701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93억 달러 수준으로 폴리곤을 추격하고 있다. 위기설에 휩싸인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딕트 스위스 주가가 16일 개장 초반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의 여파가 자국 금융시장에 미치지 않도록 CS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스위스 국립은행의 방침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해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1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스위스 쥐리히 증시에서 CS 주가는 전일 대비 24.57% 오른 2.11 스위스 프랑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날 CS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30% 넘게 폭락한 1.56 스위스 프랑을 기록한 바 있다. CS가 지난해부터 재무 건전성 문제로 자금 유출 사태를 겪어온 상황에서 지난주 발생한 SVB 파산 사태가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CS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스위스 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SNB는 전날 스위스 금융감독청과 공동 성명을 통해 CS가 자본 및 유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CS는 SNB로부터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을 대출받아 유동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알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월가 큰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자산 토큰화가 암호화폐 업계의 다음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10조 달러 규모의 거대 자산운용사의 수장인 핑크는 투자자 연례 사안을 통해 비트코인이 언론의 집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른 흥미로운 발전이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프리카,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디지털 결제 발전 속도가 가파르다. 이는 디지털 자산업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다. 블랙록은 주식, 채권 등의 토큰화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핑크는 최근 한 서밋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블랙록의 보스는 블랙록이 사라진 FTX 거래소에 2,4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후 그 금액을 0으로 표시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프로젝트 DRC 모빌리티가 17일 NFT 블랙박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DRC 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9월 블랙박스 전문 기업 싹지거와 모빌리티 데이터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 및 블록체인 블랙박스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한 뒤 생산 및 상용화까지 성공한 것이다. 17일 출시 예정인 NFT 블랙박스는 내채널 6방향 블랙박스로 차량의 전후 좌우는 물론 실내와 페달 쪽 영상도 촬영하는 게 특징이다. 블랙박스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 녹화하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 순간의 운전자의 동작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사고 기록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사고 당시 급발진 증거를 확보하기는 부족하다. 특히 차량 내부가 어두운 점을 감안 적외선 센서를 장착해 밝고 선명하게 촬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DRC 모빌리티 조영직 CEO는 내연 자동차는 물론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 자동차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빈번, 하지만 과실 여부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한 NFT 블랙박스로 급발진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각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FT 블랙박스는 CJ 온스타일,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현대 홈쇼핑, SK 스토어, K쇼핑, W쇼핑 등 싹지거가 진행 중인 홈쇼핑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급격한 랠리를 잠시 가라앉히며 16일 현재 3%가량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2위 코인 이더리움은 이날 오후 4시 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08% 하락한 $1,657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713.57, 최저 $1,616.63 사이에서 거래됐다. 같은 시간 대장주 비트코인도 1.06% 하락한 24,622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이더리움은 $1,700를 돌파하지 못하며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봉 $2,650 부근에서 마감된다면 곧 $1,6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비즈니스 개발 및 파트너십 글로벌 책임자 살라마 펠갈리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블랙스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관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시아 시장도 점차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트맥스 플랫폼 내 거래 데이터만으로도 시장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함께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4시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블록체인 전문 기업 엔버월드와 세계적인 NGO 단체인 월드비전이 글로벌 기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많은 블록체인 재단이 진행했던 단발성으로 그치는 기부 캠페인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과 기부 문화의 온전한 결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부 문화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기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에 안착시킴과 동시 기부 문화를 확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대중화의 새로운 도전이다. 엔버월드와 월드비전의 블록체인 기부 사업 추진으로 1,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월드비전 후원자들은 이노우넥스를 통해 법정화폐가 아닌 보유 중인 암호화폐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잠재적 후원자인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보유자들 또한 법정화폐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보유한 암호화폐로 기부가 가능해진다. 특히 해당 기부 사업은 법정화폐 기부에 존재하던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및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환전과 환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기부 활동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부 사업의 핵심인 이노우넥스는 기본 시스템이 탈중앙화 개념이기 때문에 월드비전 소유의 블록체인 지갑으로 모금된 기부 금액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의 모금은 엔버월드에서 곧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탈중앙화 거래소 이노우넥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특정 암호화폐가 아닌
후원자가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엠버월드에서 4분기에 런칭 예정인 메인넷은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차단 시에도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및 거래가 가능하여 최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티르키예나 시리아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엠버월드 이진숙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고, 이번 월드비전과의 기부 사업 추진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에 안착되어 대중화할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격적인 블록체인 기부 시장 개척을 위해 비탈릭 부텔린, 자오창펑, 저스틴 선과 같은 블록체인 관련 유력 인사 및 재단은 물론 엠버월드의 파트너사인 컨센시스, 메타마스크 개발 운영사와 솔라나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며, 뜻깊은 사업이니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한편 엠버월드는 레이어 3 메인넷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활용성과 상용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목표하며, 특허 기술을 통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도 메인넷 및 온체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또한 자체 발행한 네버 토큰의 경우 메인넷 가스비로 활용되어 자체 소각된다. 이더리움과 유사한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으로 메인넷 활성화와 함께 그 유용성이 높아진다. 크립토뉴스는 네버는 추가 공급이 발생하지 않아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그 희소성과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레이어 2 솔루션의 도입이 이더리움 등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개선했듯, 엠버월드와 같은 레이어 3 솔루션들은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채택과 상용화를 위한 방향성이다. 이번 블록체인 기부 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엠버월드의 행보가 블록체인 시장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경기 후퇴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CNBC 방송이 15일 소개했다. 월가는 당초 올해 하반기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SVB 파산 이후 금융권 대출이 위축돼 경기 후퇴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시장 전망치는 SVB 파산 여파로 금융권 대출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 속에 하향 조정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1분기 성장률은 1에서 2%대를 보이겠지만 3분기에는 0에서 1% 성장률에 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골드만삭스도 중소은행들의 대출 축소와 금융권 불안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5%에서 1.2%로 0.3%포인트 내렸다. JP모건도 중소은행의 대출 증가세 둔화가 내년이나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0.5에서 1%포인트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채권 금리 하락과 원유, 주가의 급락, 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네스스트 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존 브릭스는 신용은 기계의 윤활유와도 같다며, 단기적인 충격이 진정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 심리로 인해 대출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권, 특히 지방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현지 은행과 긴밀히 엮여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대출 위축이 디플레이션이나 최소한 디스인플레이션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짐 캐런도 SVB 사태 이후 금융시장 상태가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주가와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지금 상황은 시장이 마치 3번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신용대출 축소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와중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률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SBB 사태 이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뒤늦게 인식,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은행 감독도 실패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준 이사로 일하면서 규제 설정 작업을 맡았던 데니얼 타룰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감독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원들과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2018년 공화당이 주도한 중소금융기관 규제 완화 법안에 연준이 전적으로 동의한 만큼 SBB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SBB 사태와 관련해 앞장서 연준을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SBB와 같은 대형은행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높이는 것을 허용한 파월의 조치는 이 같은 은행 실패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동안 연준을 자주 비판해온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런 클라인 선임 연구원을 포함해 일부 인사들은 연준이 감독하는 수백 개 은행 가운데 한 곳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월 의장이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SBB를 직접 감독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은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물가 급등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거듭 주장하다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후 연준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SBB가 보유한 매우 안전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으로 정보기술 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일어난 결과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준이 열릴 스트레스 테스트를 미국 대형 은행들의 건전성과 회복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감독 방법으로 내세워왔지만 지난 10년간 SBB 파산과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과 2015년을 제외하면 연준은 물가 하락과 단기 금리가 급락하는 경기 후퇴 상황만 가정한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따라서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SBB처럼 은행 보유 자산의 가치가 잠식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에 의한 카스 금융정책 애널리스트는 SBB 사태의 파월 의장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그 은행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